배터리 버블이에요. 우리 양극재 업체들 수준을 따지면 확정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가에 많이 취해서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가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했다.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양극재 업체들은 버블이다. 처음으로 제가 그린산업 종목 안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한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의 한 분이라도 더 제가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은 급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 의견을 필요하신 그런 분들은 팩트의 왜곡이죠. 오늘은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과연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5년, 10년 정도 투자를 해 나가도 되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는지 또 산업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 먼저 정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변곡점 킬러 제가 키워드 하나 만들어 들었거든요. 근데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앞서서 2018년에 바이오주의 고점 저는 그때 정말 잘 짚어내셨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원님을 그 전에도 리포트를 많이 뵀지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연구원님 가운데 한 분이셨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2년 여름부터 지금까지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 배터리의 고점, 역사적인 고점이었고 그 전 1년 전 2022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병화 연구원님 리포트와 K배터리 레볼루션의 박순혁 작가님의 뷰를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제 판단으로는 두 분이 각각 1승 1패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배터리 랠리가 연초부터 7월 말까지 이어졌는데 연구원님이 3월에 투자 의견을 보유로 목표 주가는 20만 원 상향 리포트 쓰시고 나서 5월에 매도 의견인 비중 축소 의견, 리듀스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주가는 5월 중에 주가 중간가를 보시면은 24만 4,500원인데 7월 고점까지 봤을 때는 이 5월 중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도 의견 쓰셨던 주가 대비해서 고점 기준으로는 2.4배가 더 올랐거든요. 배터리 강세론자들이 사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데 비해서 조금은 빠르게 매도 의견 주신 게 아닌가. 뭐 반대로 혹은 그때 좀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배터리의 바람이 좀 워낙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좀 연구원님이 1패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근데 7월 말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연구원님 말씀대로 배터리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연구원님 뷰대로 에코프로 BM은 지지선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우리가 인터뷰를 했던 게 그 배터리 릴레이 인터뷰가 12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주가가 한 28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에코프로 BM. 근데 2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도 18만 원 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이건 또 연구원님 뷰가 적중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승 1패에 우선 동의하시는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대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진단 자체가 조금 좀 어색한데 근데 제가 아까 키워드 말할 때 주식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배터리 버블이에요. 그때는 제가 버블이라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배터리 버블이라고 해봤자. 물론 모두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워낙 강했잖아요. 아니요.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죠. 리튬 가격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작년 3분기부터 에코프로 BM의 이익이 급격하게 불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리튬 가격은 이미 약세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성장 속도가 이미 낮춰지고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가 이미 들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도한 그 수급에 의한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주가 상승을 그런 주가 상승 펀더멘탈에 의하지 않는 펀더멘탈과 반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업황의 약화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크게 올라갔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 그 일부 업체들이 막 그 수주를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 업체들, 심지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주도 픽스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팔려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배터리 셀 업체들은 팔리지 않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받는 페널티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LG도 일부 받고 있고, 이번에 아마 2분기부터는 삼성 SDI도 나가려고 했던 계약된 물량보다 작아서 고객사들한테 페널티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받나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가 있겠죠. 올해 우리는 몇 분기에 요만큼 니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네가 못 가져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수주라는 것이 우리 양극재 업체들 수주를 따지면 확정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확정된 것들이 아니고 변동성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무조건 안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셀 업체들한테 보상을 받는다. 또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죠. 저는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셀 업체들한테 보상을 글쎄요, 뭐 받을 수는 있겠으나 뭐 뚜렷하게 우리는 얼마를 보상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를 보면 주가의 그 흐름은 사실 하반기까지도 갔어요. 주가에 많이 취해서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가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했다. 업황은 이미 이제 뭐 꺼졌다고는 할 수 없죠. 감속을 하고 있었다. 제가 계속 감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구조적인 전기차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3분기, 4분기는 심지어 적자였잖아요. 적자였고 이번 1분기까지도 다들 안 좋았고 2분기까지도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추정치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 봤을 때 저는 이제 추정치를 2030년까지 공표를 하잖아요. 2030년까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웬만한 주요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해서 발표를 하니까 중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런 중장기 예상치에서 봤을 때도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양극재 업체들은 버블이다. 가격이. 그렇게 이제 봤던 거고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버블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PER을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목표 PER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 목표 PER이 또 높을 때도 있고 또 좀 낮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설정하는 건 결국에 이 산업의 성장 속도, 그렇죠. 성장 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PER이라는 것이 그 목표 PER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값이 또 실적 추정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 실적 추정 안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도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기존에 받았던 수주가 뭐 취소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반대로 많아질 수도 있죠. 반대로 많아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항상 맞아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저는 대할 때 제가 종목들을 보면 웬만하면 목표 주가를 잘 변동을 안 시킵니다. 에코프로 BM도 제가 초창기부터 한번 한 거를 보세요. 거의 이 목표 주가를 변동을 안 시키고 조금 안 좋아도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그게 2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목표 주가가.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발생할지를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린 산업 종목 안에서 네.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한 이유는 이거는 너무 심하구나. 이런 그 팬덤에 의한 매매에 따른 그 주가 버블이 이거를 제가 계속 아마 방치를 했다면 물론 뭐 제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가들의 한 분이라도 더 제가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비의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이번에 6월에 낮추셨거든요. 이 목표 가격은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하셨어요. 웬만하면 움직이질 않는데 네. 제가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낮췄으니까 예. 그만큼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의 악화가 그러니까 악화라는 것이 원래 이만큼 성장하려고 했던 게 그거보다는 이만큼 낮아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뭐 시장이 갑자기 막 뻐그러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럽과 미국의 판매 전망치들을 저는 주요한 배터리 업체들 뒤쪽에 항상 싣습니다. 그거를 쭉 보시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은 2030년까지 2030년에 전기차 판매가 각각 1,000만 대 정도씩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나 요번에 이제 전망치를 보시면 유럽은 700만 대, 2030년이 미국은 800만 대로 낮춰져 있죠. 그만큼 이제 정책의 후퇴에 따른 것이 확정된 사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물론 제 추정치가 뭐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후퇴가 한 것들이 확정이 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뭐 현저하게 많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15만 원 선 주가가 지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앞으로 더 낮출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유럽의 지금 이제 정치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지금 불확실합니다. 우경화가 뚜렷하게 네. 이루어졌고 예. 예전에 이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입법할 때만 하더라도 유럽 의회의 중도 플러스 진보의 의석수가 50%가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 선거에는 41.7%로 확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유럽 의회 가장 다수당이 보수거든요. 보수인데 중도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보수가 지난번 선거에서는 좌파가 득세를 했기 때문에 좌파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는 찬성은 하지 않지만 전기차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2035년을 이제 통과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는 이 다수당인 EPP가 유럽 의회 선거 전부터 자기가 다수당을 다시 탈환을 하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했었고 선거 이기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에서 우파의 세력들이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특히 가장 힘이 센 국가 독일에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유럽 자체가 어쨌든 합리적인 그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지역이고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가 딱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것 자체를 되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목표 연도는 2035년에서 조금 늦춰줄 수 있다. 한 5년 정도 늦춰주면서 네. 다른 부분에서 이제 탄소를 많이 감축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저렇게 이제 정책이 삐걱거린 이유는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미국은 한 200만 명 직접 제조 고용 인력이 유럽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접 인력들 뭐 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판매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인력들은 두 국가 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기차의 전환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을 제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게 보수파를 지지하는 그게 이제 표시인가요? 보수들이 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다시 한번 정책들의 후퇴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있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냥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은 이제 당장 트럼프죠. 트럼프. 만약에 이제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은 급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아마도 이제 그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 의견을 필요하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안 하고 뭐 IRA는 이상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팩트의 왜곡이죠. 팩트의 왜곡이라기보다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트럼프 1기의 정책과 그 당시의 시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1기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한 반 그린 정책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없애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행정명령을 내렸죠.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법제화하지 않고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행정부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연비 규제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역성장을 했죠. 베이스가 굉장히 낮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인데도 네. 역성장을 할 정도로 충격이 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죠, 트럼프가. 왜냐하면 바이든이 워낙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캠페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반대로 해야지 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비 규제는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RA에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은 반의 효과입니다. 구매를 유발하기 위한 보조금은 반,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제가 연비 규제예요. 이 두 개가 딱 균형이 맞춰져야지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보던 대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반이 없어지게 되면 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그 대규모 벌금을 안 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주목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 두 가지에서 변동이 생겨서 추가적인 전기차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되는 거죠. 네.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곧 정책이다라는 점. 예. 예. 근데 이 정책에서 그 지난해 연말에 말씀하실 때도 보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보조금이 좀 완화되면서 좀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만일 들어선다면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처럼 연비 규제를 행정명령으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이러한 두 가지 변수들 때문에 전기차의 산업의 성장성은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린 산업은 네. 어떤 산업이든지 A부터 Z까지가 사실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특히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라는 어마어마한 큰 기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수요가 확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A부터 Z까지를 다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캐즘이란 말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냥 다들 이제 그냥 캐즘 편하게 그냥 캐즘이란 말을 언제부터인지 자꾸 쓰시더라고요. 근데 캐즘이라는 것이 물론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됐다는 의미에서의 캐즘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캐즘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잠깐 주춤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가벼운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수요 둔화는 정책의 후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이 후퇴를 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주춤하는 거고 또 완성차 업체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내가 전기차를 살 필요 있나? 하이브리드 사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과거와 같은 고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의 변화가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제품 판매 가격이나 리튬 가격보다도 그럼요.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있다. 것들이 네. 움직이는 요인들이 정책이에요. 정책. 그러니까 유럽의 작년에부터 일어난 주요 국가들에서 보조금 축소와 독일의 충격적인 보조금 폐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면 리튬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캐즘이 아니라고 하냐면 그러면 왜 중국은 캐즘이 없나요? 같은 전기차인데 왜 중국은 캐즘이 없죠? 중국도 똑같이 속도가 낮아졌는데 이 낮아진 속도를 중국 정부가 다시 잡아 올렸어요. 그래요. 정책으로. 지금 현재 그런가요?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이제 썼죠. 써서 네. 오래된 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다시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도 중국은 그렇게 정책을 써서 다시 수요를 끌어당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이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지금 그 움직임이 있어야지 수요가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 리포트 목표 주가 지난해 3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쭉 유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주가랑 리포트 내신 날과 그 전일 종가 비교해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5월까지 목표 주가 유지를 해주셨을 때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22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좀 낮추면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였고 6월에는 그 전일 종가가 20만 500원을 기록하고 20만 원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춰야 될 시점이다 라면서 이 6월의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그 말씀해 주신 이유 쪽의 우경화,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또 앞서서 바이든 정부도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다 이미. 그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예.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표심 때문에. 뭐 표심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자기들이 봤을 때도 자기들이 작년에 얘기했던 그런 그냥 아주 엄격한 연비 규제는 그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특히 미국은 SUV하고 픽업 트럭 같은 대형 차들이 판매의 중심이에요. 거의 70~80%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파트에 딱 국한해서 연비 규제를 대폭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년 초안이 나왔을 때 미국 바이든 정부의 연비 규제는 2032년까지 미국의 전기차가 신차 판매에서 67%를 차지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번 수정된 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썼게 되면 그 비율이 35%까지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2032년까지요. 32년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목표입니까, 그게.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정책에 따르면 원래 완성차 업체들은 강력한 연비 규제 때문에 연간 140억 달러 정도의 그 벌금을 물 수가 있었는데 18억 달러로 낮춰졌다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바이든까지 이렇게 했네. 이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들이 뒤로 늦춰지는 거죠.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계획들이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삼성 SDI 자회사 STM이라는 양극재 기업이 증설을 한다는 이슈도 넣어주셨어요. 이 내용은 짤막하게 좀 그거는 알아본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뭐 네. 제가 텔레그램 채널도 보내고,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원가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프리미엄이 붙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극재를 내가 내재화를 하거나 어쨌든 싸게 조달하지 않으면 원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SDI 입장에서도 STM이라는 업체가 이미 있고 그동안은 굉장히 작았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키우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의 합작사가 또 있죠.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EM은 SDI의 지분율이 40%입니다. 40%니까 될 수 있으면 에코프로 BM한테 주는 것보다 에코프로 EM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40%만큼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발표하는 실적은 영업이익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배주주 순이익. 에코프로 EM으로 SDI 지분이 나가는 걸 뺀 순수하게 에코프로 BM이 가져가는 몫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고, 그거는 이미 작년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에코프로 EM에다가 많이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 내용,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로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지난해 연말 인터뷰에도 네, 그건 강조해 뭐 주셨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네.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보면 포드하고 같이 하잖아요. 캐나다 프로젝트도 포드도 하고 SK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투자 부담을 나눠서 지죠. 근데 그 말은 그만큼의 나의 몫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때보다. 그럼 당연히 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은 자기 몫만큼이 있는 것이고, 지배주 순이익이 당연히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죠. 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취임할 때 연비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슈가 나오면 또 더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되고는 있는 거는 같은데, 너무 이제 우리 시장에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연비 규제를 없앤다는 이슈보다는 IRA는 무사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IRA라는 큰 프레임은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입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IRA도 사실 보면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예외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막으면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해외 우려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핀포인트로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무력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전기차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그린 산업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의 밸류체인을 의지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덕지덕지가 붙지가 않죠. 그래도 공화당은 중국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민주당보다도 더 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 자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네. 우리 기업들도 다 똑같은 거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혼란기를 좀 거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건 제외하고 그래서 좋다 이거죠. IRA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런 걸 가정한다 하더라도 연비 규제를 트럼프가 일기와 같이 만약에 무력화시킨다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빠르게 프로모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연구원님 배터리 장비주도 커버하시나요? 장비는 제가 커버 안 합니다. 커버 네. 안 하시죠. 근데 커버 안 하시는 쪽에서 요즘 좀 주가 괜찮은 쪽도 있거든요. 뭐 전극 공정 장비가 수주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넘어서 결국에 큰 그림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시각도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로 좀 변환하면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전구체 기업 가운데서 뭐 증설을 하고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이 커버하시는 그 내용 안에서 K배터리가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산업이라는데 동의하실지 어떠신가요?